네, 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에 민사법 파이널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 오늘 파이널 민사법 그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놓은 건 아닌데 작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책이 한 3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그래도 준수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 책을 한번 펴보시면은 책 좀 못 받으신 분 있나요? 그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민법 총칙부터 해서 그 다음에 채권법 1,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2, 그 다음에 담보법, 물권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논점 그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논점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트에서 그 핵심적인 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좀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케이스를 배열을 해서 그 해설은 강의 교재에 담지 않고요. 민사 사례 연습 2 이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연습 2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 민사소송하고 그 다음에 가족법, 그 다음에 집행법까지 다 들어있는 건데 한 80% 정도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의 문제가 지난번에 그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냈던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풀어서 뭐 부담된다 그런 건 아마 없을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풀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200문제 중에서 강조를 해서 좀 볼게 100문제 이해할 겁니다. 비슷한 문제끼리 이제 모아놨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을 하면서 이제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오늘 그 나눠드린 그 강의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심 자료 그 주요 체크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 간단히 처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소멸시효 같은 것들은 올해 뭐 내년에 소멸시효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형이나 사례형이나 선택형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뤄지는 테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충실하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 교재 한번 보시면은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62페이지부터 해서 쟁점 정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볼 내용 중에 보시면은 뭐 임대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164페이지, 161페이지부터군요. 161페이지 보시면은 2018년 그 법전의 모의고사 6월하고 8월 모의고사 그 사례 해설을 지금 다뤄놨고요. 6월, 8월 진도 그 모의고사를 통으로 해서 별도로 제가 해설을 할 시간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232페이지에 보시면 보충 사례 1번, 2번에서 3가지, 오늘은 이제 이 자료에 문제가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6월, 8월 모의고사를 이 진도별로 다시 쪼개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도별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필요한 문제들은 같이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6월, 8월 모의고사 중에 보게 될 자료는 이제 23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이 사례 연습 툴은 6월, 8월 모의고사는 제가 그때 보지를 못해가지고 보지 못한 채로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사례 연습 2에는 6월, 8월 모의고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 자료를 나눠드린 건데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좀 강조드렸던 논점들이 6월 8일 모의고사에 의외로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소멸시효 파트하고 그다음에 상계 파트나 이런 것들이 교수님 중에 저하고 좀 코드가 맞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필요한 문제들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하루에 한 50페이지 이상 좀 나가야 되고 사례집까지 하게 되면 사례는 아마 7, 80페이지씩 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 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원래 이번 주 6일, 다음 주 6일 해서 총 12일인데 제가 수요일 날 그 전부터 이제 부득이하게 일정을 이제 비워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1일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보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매일 강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한번 커버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주중에 낮 시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해보니까 그 민법 그 가족법 파트하고 그 다음에 민소법 뒷부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12일 동안 이걸 전부 훑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고 안 되면은 저는 보강해서 할 겁니다. 대충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할 거고요. 이제 70일 조금 더 남았죠.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어떻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까지 잘해왔으니까 정리를 잘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강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중에 민법 총칙 파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민법 총칙 파트의 문제들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소멸시효 부분이라든가 몇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민법 총칙이 유독. 그래서 이 민법 총칙 파트만은 문제를 좀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기출 문제가 아닌 문제를 조금 몇 가지를 더 풀어보는 정도로 해서 조금 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채권법 이하 것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들이니까 기억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 규제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짤막짤막한 테마들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맡기는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의 권리 능력.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론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 한번 762조,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천조에 보면 상속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언, 그 다음에 유증, 이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습상속하고 유류분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둘 다 상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추적용된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62조와 관련해서 관련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죠. 태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감수성 그때 태아인 상태에서는 어떤 정신적 고통 느끼지 못하지만 장래 느낄 것이 기대된다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던. 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 징역 관련해서 판례는 생전 징역과 관련해서 권리 능력을 부정한 그 논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을 해야 되는데 태아 쪽에서는 이 정지조건설에 따르면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서 청약 승낙 이 과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증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을 할 것이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살아서 태어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지조건설하고 해제조건설이 대립이 있고요.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자, 이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자연인의 능력 파트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제한 능력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제한 능력에 관해서는 지금 3페이지, 4페이지에 표 2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한능력자의 지난번 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제한능력자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얘가 어떤 방식으로 법률 행위를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소송 능력 파트는 잠시 넘어가고요. 행위 능력 자, 어떻게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법정 대리 일의 손을 빌려가지고 대리 행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민법 정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5조 1항 없으면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혼자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단순히 권리만을 넣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 다음에 상법에 보게 되면은 상법 7조, 그다음에 임금 청구에 관해서 이것들은 민법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까지 이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이 대리하에서 그 사람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혼자 해보겠다. 혼자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거는 유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의 대상이 된다. 10조 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를 허락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미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 10조 2항 그 다음에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10조 제4 이게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은 지금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얘는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것이 예외적입니다.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네가 어떤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해라 라는 어떤 심판을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능력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배했을 때는 이제 취소의 대상이지만 일용품 구입과 같은 이런 사소한 것 이거는 이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자, 제한능력은 이 표에 그려진 왼쪽 이것만 머리에 넣으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거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우리 법정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법 파트에 나오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인 친권자,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는 한정 후견인 이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럴 때에는 문제가 법정 대리권이 어떤 제한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친권자 세 가지 제한이 있다. 이거는 제한 사유만 눈에 발라두시면 됩니다. 자,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로계약은 아예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상반 행위인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과 관련해서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죠. 세 가지 사유가 됩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자, 친권자가 없으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해서 얘가 들어가게 되는데 친권자가 못하는 것, 아까 제한을 받는 것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950조 제1항 1호부터 6호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는 두 번째로 암기해 두셔도 좋습니다. 의금부 상형소라 그래가지고 의무만을 부담한 행위 등등등 이런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대리를 하도록 해서 미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총 4가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못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서 5가지 제한 사유가 있는데 가정법원이 이제 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하면서 법정 대리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총 5가지. 자, 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까 그 피한정 후견인 자체가 그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있으면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한정 후견인을 선임은 하게 되지만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권 수요의 심판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치를 법원이 하게 되면 그때야 대리권이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파트는 이 표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공통적인 모습은 대리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법조문 확인들이에요. 자, 3페이지에
행위 능력 오른편 보시면 이제 소송 능력이 이제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소송법 같이 할 거니까 소송 능력은 이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행위를 하도록 민사소송법 55조 제1항 본문에 있게 되고요. 대리인이 동의를 받으면 사법상의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소송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송 능력을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민법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성년으로 간주되는 것 그런 것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이 부분은 이제 사법상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년 의제가 되는 건 아니죠. 성년 의제가 되는 것은 허락받은 영업 행위에 관한 민법 8조 1항이라든가 상법 7조의 무한 책임 사원 자격에서 하는 것 이것만 이제 이런 것들만 성년 의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능력이 행위 능력보다는 더 엄격하게 좀 제한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죠. 자,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가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정해서 해줬을 때 이럴 때는 얘도 그 행위에 관련해서는 이제 소송 능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송 능력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해라라고 해서 족쇄를 걸게 되면 그때 한 데에서만 소송 능력이 제한을 돼서 그때는 한정 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그림만 이제 그려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까지 하고 이제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서 이제 봤는데, 여기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는 이제 제한 능력 편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기 강박이라든가, 그 착오 이런 파트에 보게 되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09조나 이제 110조 같은 조문을 보게 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9조 2항이라든가 110조 사망을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다 그러면 선의를 그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가 예를 들어 단독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거래의 안전을 이제 해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를 거래 안전보다는 더 우선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한 능력자에 관한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의를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지만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최고권 15조, 철회 거절권 16조, 그 다음에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17조, 이 세 가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조, 16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 이제 갖고 있는 옵션이죠. 상대방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를 합니다. 야, 최고 저기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빨리 좀 결정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게 15조. 아, 나 더러워서 안 하겠다. 빠져나가겠다. 철회 거절할 수 있다. 16조. 이런 조문들이 있죠. 자, 15조, 16조와 비슷한 조문이 있는 것이 무권대리에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자, 무권대리도 보게 되면은 본인과 계약을 한 것으로 되는데 이거는 유동적인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추인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이제 그 유효성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똑같은 최고권과 더러워서 안 할래 해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줬죠. 그 조문이 131조하고 134조입니다. 6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은데 15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너 답을 해라. 발송을 하지 않으면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조 1의 131페이지를 보시면 무권대리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어떤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이게 객관식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조문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행위인 경우에도 이제 추인을 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데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이처럼 최고권이나 철회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17조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 취소권을 배제해버리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의견인이 속여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사술에 의한 그 취소권 배제라고 하는 것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번. 자, 1항은 이제 모든 제한 능력자에다 포함되는 것이고, 2항은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신문제는 많이 나온 것이고, 자,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7페이지에 로마서 3을 보시면은.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이제 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당이득 편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급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원성 회복을 해서 돌려놔야 되는데, 부당이득 편에 보게 되면은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의 그 원래 원칙은 748조 1항과 2항이죠. 이렇게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를 더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해서 세 가지를 더해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 특칙이 있습니다. 특칙이 여기 나와 있는 141조. 하나 있고, 계약 해지에 따라서 서로 돌려줄 때도 이제 748조의 특칙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1조입니다. 단서가 이제 특징성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받은 게 있다. 돌려줘야 된다. 얘가 악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처럼 선의의 그처럼 같이 취급을 해줘가지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748조 2항의 적용이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 판례, 신용카드 회사 미성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 신용카드 회사하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가맹점에 가가지고 화장품을 이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 그 거래 계약 이것이 이제 취소됐을 때에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하고 서로 이제 그러면 이제 주고받은 것들을 청산해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자, 신용카드 회사한테 이제 그러면 미성년자가 돌려줘야 될 것, 화장품을 샀다 그러면 화장품을 그러면 회사 신용카드 회사에다 주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맹점으로부터 산 것의 금전적 이익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 산 것 구체적인 용역 혹은 그 상품 그 자체를 돌려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나와 있는 그 모의고사가 2013년 8월 모의고사 객관식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자, 미성년자 A가 이제 B 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계약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요. 그거 가지고서 가맹점 가서 이제 화장품을 이제 구매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맹점하고 카드 회사 간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긁게 되면은 C는 이제 그 전표를 이제 카드 회사에 보내주면 카드 회사에서 먼저 돈을 주죠. 쏘아주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그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A한테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회수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 회사 입장에서는 C한테 준 거, 거기다가 그 자기 수수료를 더 붙여가지고 A한테 이제 받는 식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나온 아까 그 판례가 이 미성년자가 거의 이제 성년이 가까운 친구였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도 받고 있고, 부모가 그걸 다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가맹점과 이 화장품을 산 이 계약은 아까 우리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이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 법리 이해 가지고 A가 받은 월급 이거는 이제 부모가 그래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묵시적 처분 허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구매 계약 이거 자체는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가맹점 계약은 이거는 가맹점하고 B, C 그 카드사끼리 독자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A의 어떤 제한 능력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자적인 것이죠. 그래서
B가 C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부를 이제 선거금을 주고 받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 A와 B 간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취소가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취소가 되게 되면 그러면 A와 C 간의 구매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B, C 간의 카드 이용 대금에 대해서 선급해서 먼저 땡겨주고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A와 B 간에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A는 화장품을 이제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지금 C로부터 C의 가맹점으로 산 이제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화장품을 그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 이용 계획을 취소하고 나서 얘한테 그럼 내가 산 거 화장품이니까 화장품 돌려줄게 라고 한 게 된 게 아니고, 화장품을 사서 그 상품의 대가를 돌려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카드 회사는 얘한테 카드 대금으로 받아간 거 이거를 돌려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할부를 한 거에서 돈을 다 주고 C한테 갚아주고, 그 다음에 A한테다가 수수료를 약간 더 얹혀가지고 이제 더 받다 보니까 원금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A가 B에게 돌려줄 화장품 대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카드 이용 대금이 거의 비슷한데, 다만 B가 돌려줄 돈에는 수수료가 조금 더 붙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0만 원을 돌려주고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돌려주고, 그래서 한 만 원 정도가 서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돌려줘서 끝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그 객관식 문제는 여러 번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은 141조의 그 발안 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이거는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한 취소에만 한정된다는 게 통설이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무효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죠. 자, 이 판례는 이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판례는 아니고요. 자, 2009년 1월 15일자 2008-58-367 판례는 자, 지능지수, 의사 무능력자인 그 지능지수가 이제 굉장히 낮은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데 그 조합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이제 빌립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그 자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를 해주죠. 나중에 내가 그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금전 대여 계약 이것이 무효다. 그리고 그걸 피해담보 채무로 해가지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다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그 사안이었습니다. 판례가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임에 맞다.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고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무효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이제 무효니까 근저당권을 이제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계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서로 이제 급부가 오고 간 것이죠. 자, 그 금융기관 쪽에서는 걔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의사무능력자는 그의 대가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그 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급부를 이제 서로 원성 회복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그 저당권을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신 그 의사무능력자로부터 받을 게 있을 텐데 받을 것이 금전 자체,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돌려주면 내가 동시에 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럴 경우에도 이제 141조 현존이익과 관련된 이 조문이 유추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럴 때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의사무능력자가 그 돈 5천만 원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채권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존이익은 채권이다. 그 5천만 원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 관련해서 동시항변권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 반대급부는 그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양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5천만 원짜리 채권을 나한테 넘겨줘라 라고 하는 그것과 서로 대가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5천만 원 자체가 아니라 5천만 원짜리 금전채권을 양도해라. 그래서 양도의 통지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당권과 말소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한 능력과 관련해서 이 정도 문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번도 이 파트에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금방 우리가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제한능력 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정도가 아마 예상될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사법시험 문제를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문제를 좀 실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미성년자 갑은 그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서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복권이 당첨돼서 1억 원을 받았고 갑이 그 당첨금 중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지고서 혼자 병소유의 X 부동산을 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A 사회복지법인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단독 친권자 을이 X 부동산을 정에게 전매를 하고 나서 병과 합의를 해서 X 부동산을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고 A 법인한테는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라는 이제 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의 복권 구입 및 당첨금 수령 행위, 두 번째 갑의 X 부동산 구입 행위하고 을의 전매 행위, 세 번째 갑의 A 법인에 대해서 증여 행위한 것, 이거의 유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예요. 얘가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복권을 이제 구입을 하고 1억이 당첨이 돼서 1억을 수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이 이제 이 돈이 있으니까 5천만 원 가지고서 병소유의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크게 될 친구죠. 통이 크네 얘는. 얘에서 5천만 원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는 병과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A 법인에게 기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을이 단독 친권자입니다. 단독 친권자니까 이게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얘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X 부동산 이 매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병과 정에게 병에 전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등기를 지금 병에서 직접 정에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 A 법인에 대해서 기부한 것, 이거는 취소하겠다. 그 단독 채권자 을이 한 행위는 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됐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것, 갑이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금을 수령한 행위, 이것이 유효한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단독 어떤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하나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라고 하는 손을 빌려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하려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몇 가지 행위는 혼자 할 수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로마체 2번을 보시면, 자, 갑이 복권을 구입해서 당첨금을 수령한 행위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행위, 여기에 이제 포섭이 돼서 유효하다가 보게 되죠. 처분 행위의 그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과 관련해서는 용돈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 용돈을 주게 되면 그 용돈을 가지고서, 자, 초등학생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걔가 그 돈을 들고 가서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편의점과 계약을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콜라를 사 먹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고 그 반대급부인 콜라를 수령해 오죠.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유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다음에 처분 행위, 그 반대의 급부를 수령하는 행위까지도 다 그 조항에 포섭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보시면 문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가지고 복권을 구입했다. 이게 이제 통장에 부모가 돈 넣어준 거니까 용돈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은 네가 써도 된다라고 한 것이니까 복권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복권값을 지불하고 당첨이 돼서 그 반대급부를 수령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이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행위, 이 조문에 의해서 다 유효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5천만 원을 가지고서 하나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하나는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부동산을 구입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한 결과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한 것입니다. 1억을 받아가지고 1억 중에 5천만 원을 처분한 것인데, 여러분 이제 기본서에 보게 되면 이처럼 취득한 재산을 다시 처분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그 반대급부가 원래 용돈 처분한 그 금액이나 거의 뭐 소소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복권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이면 한 10장 나오죠. 로또 같은 거. 미성년자 못 사긴 하지만 이제 많이 삽니다. 그래서 1억이 당첨이 되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워낙 이제 큽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다시 이제 투자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X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갑이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한 행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구입 행위는 일단 취소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메커니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혼자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게 있다. 그런데 이건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X부동산을 취소할 수 있겠다. 취소를 하려면은 이제 단독 채권자인 을이 이제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을이 취소를 하지 않고 더 나가가지고 부동산 샀어?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게 속으로 아주 흐뭇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액에 다시 전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액에 전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갑이 한 부동산의 구입 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인을 했든지 아니면 법정 추인에 해당되든지 하기 때문에 X부동산의 구입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가 되죠. 일단 이따른 이제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갑의 X부동산 매입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단독 채권자 을이 지금 갑이 X부동산을 사니까 그 다음에 전매 행위라고 하는 행위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한 거다 보니까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범위에 이 전매 행위가 포섭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죠. 두 가지가 논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대리권 범위 안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은 병에서 갑으로 팔리고 다시 결국은 갑에서 정에 팔린 것인데, 등기는 병에서 정으로 직접 한 것이니까 중간생략 등기. 이 부분이 이제 논점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해서는 친권자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제한 사유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매 행위 자체는 을의 친권자로서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안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중간생략 등기는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냐, 그 다음에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논점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확건 입장이죠. 이 사건인 경우에는 병에서 정으로 이전 등기가 직접 이루어져서 등기의 유효성을 이제 값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의 그 X부동산 전매 행위, 다시 팔고 등기를 넘기는 행위, 이것도 이제 유효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X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다 이제 유효하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4페이지에 A법인에 기부한 것. 자, 미성년자가 혼자 기부 행위를 했습니다. 증여 행위를 한 것이고,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사고항이 있지만은 증여 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격이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이 A법인에게 한 기부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을이 취소를 한 것, 이거는 이제 유효한 취소가 되는 것이죠. 취소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A법인 입장에서는 받은 걸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748조에 의해서 반환 범위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토해낼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시에서도 만약에 제한 능력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처럼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방식에 관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식의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이다. 이건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기출 문제가 아닌 걸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한 능력 파트는 이 정도 오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교재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자 관제인은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제법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봐야 됩니다. 직무 때도 이거 아마 그 청구 자료를 한번 제가 청구 자료를 냈는지 아니면 직접 문제를 냈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본 문제일 겁니다. 9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갑은 가정법원에 의해서 부재자 을의 관제인으로 선임될 자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첫 번째,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을의 부동산 X, Y 중에서 X를 무단으로 병에게 매각을 해서 이전대기를 소유권을 넘겨버렸고, 그 후 법원은 갑에 대해서 을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사후적으로 부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남은 부동산 Y를 자기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저당 목적물로 제공을 해서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갑이 행한 X 부동산, Y 부동산 처분 행위의 유효성, 이걸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제인은 핵심이 뭐냐면,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갈 가능이 없는 자고, 재산의 관리 필요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재자의 재산에 리스크가 항상 발생을 해요. 누군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눈먼 재산이라 생각해가지고 계속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재자 관제인은 법원이 이제 선임을 하는 법정 대리인 하고, 법원이 선임하지 않고 부재자가 원래 선임을 해놓고 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원이 선임을 해서 이제 관제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부재자의 재산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관리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법원이 뭐 일일이 콜콜이 다 간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법정 대리인인 이 부재자 관제인에게 기본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기본 권한을 주고, 기본 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식을 통해 가지고 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이 관제인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118조 조문에 있어요. 즉, 우리가 임의 대리인에서 수권 행위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문에 따라서 118조에 따른 행위만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 25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재자 관제인의 핵심적인 조문이 25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조문 중에 하나인데요. 부재자 관제인이 25조의 첫 번째 1문을 보시면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에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간섭을 해서 관리를 해야겠는데, 관리를 하는 메커니즘이 부재자 관제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고 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식으로 통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기본 대리권이 어디 그냥 118조에 따라서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나머지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야죠. 이문을 보게 되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를 할 때도 같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부재자가 지금 임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임의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법원이 나서가지고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자가 자기가 임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얘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 유일하게 이제 법원이 선임을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유일한 그 전제는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됐어요. 생사불명이 되면. 그전에는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생사불명이 되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법원이 개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의 대리인을 아예 갈아버리는 거야. 개임을 하는 거. 새로 얘를 탈락시키고 새로 법원이 뽑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죠. 법정 대리권으로 가게 돼서 25조 1문의 그 규제를 받게 됩니다. 118조의 기본 행위만 할 수 있고 남은 거는 이제 법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임의 대리인을 박탈시키지 않고 유지를 시켜줘요. 유지를 시켜줄 때 이때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25조건 이문의 이 규정을 이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 권한을 주고 이걸 넘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식으로 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이 기본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118조가 아니라 원래 수권받은 행위. 원래 그 부재자가 따라가면서 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수권 행위를 기본 권한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걸 넘을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재자 관제인의 핵심적인 조문 25조예요. 그래서 25조를 물어보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객관식 문제일 뿐이에요. 25조. 이렇게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법원이 선임을 했을 때는 법정 대리인. 부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그 대리 편에서 배우는 수권행위, 임의 대리 배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율에 맡겨있기 때문에 법원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되면 그러면 이 임의 대리인이 노릴 거 아니에요. 이건 눈먼 재산이다. 그러면 내가 그냥 적당히 처분해서 가져야지 라고 할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갈아치운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갈아치우게 되면 법정 대리권으로 가게 되는 거고 유지시켜주게 되면은 임의 대리성은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럴 때는 25조 2문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원래 내가 받던 수권 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라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부재자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부재자 관제인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문제가 법정 대리인이냐 아니면 원래 부재자가 선임해 놓은 임의 대리인이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대리권이 어디까지냐가 밝혀지는 거죠. 그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법정 대리권이야. 그래서 118조를 넘는 행위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X 부동산하고 Y 부동산이 있었는데 X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118조를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8조의 범위를 넘어서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는 넘는 행위를 했을 때의 그 법적 평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 애인데 그걸 넘어서 했으니까 무권대리죠. 그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무권대리인데 그런데 무권대리라고 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표현대리 이렇게 당연히 맞받아칩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의해서 118조에 따라서 기본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게 되면 그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있게 되죠. 자,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갑이 X부동산을 먼저 처분을 해서 이제 무권들이 있는 상황에서 되다가 법원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야, 너 그 재산 처분해도 돼 라고 한 사후적 권한을 이제 부여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은 사전적으로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관제인이 처분을 하기를 했다가 법원이 사후적으로 처분 권한을 수여하게 되면 장차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처분한 것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X부동산은 처음에는 무권대리로 평가가 됐다가 사후적으로 이제 추인이 되는 바람에 X부동산은 이제 완전히 유효한 처분 행위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메커니즘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사례 연습 2에 보시면은 자, X부동산의 처분 행위의 효력. 첫 번째 출발할 점이
관제인의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거니까 25조 1문이 적용될 것이다. 기본 대리권은 118조다. 자,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무권 대리다. 따라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무효인 권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표현 대리 성립은 따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법원이 사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 그러면 앞으로 부재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권한만 수여받는 게 아니라 위반해서 이미 저질러 놓은 것, 이것도 추인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된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죠. 기형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처분 행위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부동산이 Y부동산입니다. Y부동산은 법원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법원이 여기서 중요한 판례를 내놓습니다. 자, 부재자 관제인이 법원으로부터 어떤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처분 행위는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Y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받고 처분 행위를 했는데 봤더니 그 친구가 돈 빌리는데 담보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부재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죠. 내재적 한계에 걸리는 행위가 돼서 이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무효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X부동산인 경우에도 지금 사후적으로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사후적인 추인이 없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럼 126조 주장하겠다. 얼마든지 주장 가능합니다. 왜냐? 118조에 따른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126조 성립을 인정을 합니다. 자, 이지금 Y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재적 한계를 제한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도 걔한테 118조를 넘어서 처분 권한에 관해서 법원의 기본 권한은 있으니까 그것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126조를 주장해보겠다라고 했더니 법원은 이렇게 내재적인 어떤 그 한계를 넘는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126조도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부재자의 재산을 사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제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다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가 그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16조의 핵심은 뭡니까? 상대가 권한이 있음을 믿는 데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게 되는데 116조의 핵심적인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116조의 성립을 이제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고 Y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재자의 관제인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 틀을 이용해서 낼 겁니다. 25조 1문과 2문을 갖고 낼 것이다. 문제를 조금 바꾼다고 한다면 임의 대리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생사불명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처분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 수권 행위를 받을 때 처분 행위에 관해서 다 이미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이미 다 받은 상태다. 그렇게 문제를 받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받은 수권 행위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거니까 그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교재는 이제 강의 교재는 이제 10페이지. 출제 가능성은 이게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걸쳐 있는 문제. 자, 10페이지에 자,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자, 갑이 을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응소를 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했지만은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후에 을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실종 선고의 확정으로 인해서 을이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그 소가 제기되기 이전 시점이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로 제시가 됐고요. 문제로 물어보는 것 같더니 이러한 경우에 그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자, 을에게 부재자 관제인이 선임되지 않아 가지고
병의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은 또 어떻게 또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낼 수 있는 그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가 윗단계에서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재자 실종 선고에 관한 절차가 이렇게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자 실종 신고는 변시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객관식 이상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부재사 같은 경우에 그 실종 기간이 이게 지나게 되면은 실종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살아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은 실종 기간이 지나가 그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실종 선고가 진행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실종 기간. 실종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고 다 지나게 됩니다. 5년, 1년 이렇게 나오죠. 자,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있고,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된 시점은 소급해서 이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종리의 주소 고소와 관련된 사법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가지고 상속도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배우자에서 재혼도 허락해주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시점이, 여기서는 지금 부동산을 산 사람이 병이 부동산을 사서 그거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시점이 실종 선고 만료가 되고 나서 반드시 소제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소제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확정 판결이 실종 선고 전에 확정 판결이 선고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직 그 실종 선고가 되고 시점에서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두 가지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지금 소가 제기가 실종 선고가 만료되고 나서 소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확정 판결까지 다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려서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선고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종 선고에 따라서 그 사망을 간주되는 시점이 소급표가 있다 보다 보니까 이 소송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실종 선고에 따라서 소급표가 있다 보니까 마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처음에 당사자 표를 보게 되면 사망을 이미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되고, 만약 그걸 깜빡하고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그건 무효다. 재심도 허용되지 않고 상소 다 필요 없어. 다 부적파해서 다 각하시켜버리잖아요. 그 법리를 끌어올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소제기해서 첫 번째 관제인이 관제인이 응소 행위를 하면서 다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가 돼서 승소 판결이 해서 확정이 됐는데, 실종 선고가 돼서 소급적으로 보니까 마치 죽은 자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자를 상대로 해서 받은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무효이고 상소도 다 부적법하고 재심 청구도 다 부적합하다라는 법리를 끌어와서 마찬가지로 취급할 것이냐가 첫 번째 논점이에요. 이처럼 관제인이 다 응소 행위를 해서 다 했을 때는 그런 식의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제인은 지금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송 대리인 편에 보게 되면 민법상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소송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인이 응소 행위를 한 것은 그 대리 행위에 다 포섭이 된 거기 때문에 관제인에 의해서 부재자가 실질적으로 소송을 다 수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종 선고의 소급표로 인해 가지고 소지하기 당시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같이 취급을 해서 판결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 논의의 핵심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논점에 정리해서 그 첫 번째
논점 정리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인데, 이런 법리가 이 사안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냐,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실정 선고가 취소되면 선고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결과적으로 소제기할 당시에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 아니냐, 이게 논점의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2번으로 갑이 관제인으로 소송에 관여를 하게 되면, 자, 관제인은 선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실제법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이고, 그러면 이제 소송 능력이, 소송 대리권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해서 이미 부재자가 다 소송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려가지고 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각주 7페이지에 각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따지는 것인데, 이거는 이 사안에서 물어보지 않지만 실정 선고될 당시에 판결이 없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도중에 만약에 실정 선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제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상속인들이 소송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고 수기 절차를 밟는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7페이지에 각주 1에 나와 있는 판례가 이겁니다. 자, 이 사안은 문제 자체가 실정 선고 전에 판결이 선고됐다라고는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판결의 효력을 물어보는 문제로 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실정 선고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은 소송 절차를 이제 중단시켜서 부재자의 상속인이 소송 절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기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중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기 신청을 밟아야 된다. 우리가 그 민사소송법에서 수기 신청을 밟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1심 법원에다가 그 상속인들이 수기 신청을 하게 되면, 허락을 받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문제 자체가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따지는 문제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7페이지에 있는 각주 1번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재자가 관제인이 없어가지고 부재자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이 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이 선고가 되면, 아까 우리 갑이 관제인으로서 소송을 관여한 경우와 관련해서 다른 점은 뭐냐면, 부재자가 사실상 소송 수행을 안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판결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게 되죠. 그럴 때 써먹는 것이 뭡니까? 대리권 흠결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서 상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소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상소기간이 통상 이제 지났을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 상소기간 도과와 관련해서는 너한테 비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추한 상소가 이제 가능하도록. 자, 상소의 이유는 대리권 흠결 사유를 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점에 대해서는 부재자 측에 그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추한 상소를 이용한다, 허용해준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각주 7의 어드바이스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25조를 설명한 것, 가정법원에 의한 권한 행사 통제 방법이 핵심적인 것이고, 25조 1문과 2문을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기본 권한이 118조, 그 다음에 수권행위,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 임의 대리인으로 선임됐을 때는 법원이 간섭을 하지 않고, 법원이 간섭하는 것은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됐을 때만 간섭을 하고, 갈아치우든지 유지하든지, 유지할 때는 기본 대리권이 수권 행위를 받은 것이 이제 기본 권한이 되는 것이다. 그 어드바이스에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문제 2번은 아까 설명드린, 즉 금방 설명드린 거, 지금 사자를 상대로 한 그 판결은 무효다라고 하는 그 법리를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논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자 관제인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법인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